김지훈에게 금요일 저녁은 일종의 의식과 같았다. 지난 3년간 그는 북적이는 도시의 회사 빌딩 숲을 벗어나 안에 유나가 기다리는 한적한 교회의 집으로 향하는 이 시간을 꽤 성실하게 지켜왔다. 주중에는 각자의 공간에서 일에 몰두하고 주말에는 다시 부부로서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그와 유나가 합의한, 그리고 나름 성공적이라고 믿어왔던 주말 부부의 형태였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주말 예고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지훈은 어쩐지 평소와 다른 미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의 결혼 생활을 안정시킨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예측 가능한 무덤덤함으로 채워 넣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은 애써 지워버렸다. 피곤해서겠지. 집에 도착하자 현관 불은 꺼져 있었다. 아직 유나가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거실로 들어서며 그는 습관처럼 우편함으로 손을 뻗었다. 광고지 몇 장과 관리비 고지서 사이에 낯선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다. 경찰서 로고가 선명한 딱딱한 질감의 봉투. 뭐지? 순간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과 함께 그는 서둘러 봉투를 뜯었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빨간 글씨로 찍힌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다. 찬찬히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위반 예시. 지난달 18일 새벽 2시 38분. 위반 장소. 집에서 약 5km 떨어진 국도. 차량 번호는 분명 유나의 차였다. 과소. 납부해야 할 금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지훈의 시선은 날짜와 시간에 못 박힌 듯 멈췄다. 새벽 2시 38분. 그 시간은 깊은 밤, 아니 거의 새벽이었다. 유나가 그 시간에 운전할 일이 있었던가?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한 달 전 그날. 지훈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야근을 하고 있었다. 밤늦게 유나와 짧게 통화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집에 잘 있고 먼저 잔다고 했었는데 피곤해서 잘못 기억하는 걸까? 아니면 유나가 잠깐 편의점이라도 다녀온 걸까? 하지만 새벽 2시 반이 넘은 시간에? 그것도 과속 딱지를 받을 정도로 급하게? 여러 가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들어맞지 않았다. 어쩌면 그냥 실수일 수도 있다. 졸음운전을 했거나 잠깐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그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자. 지훈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통지서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내려앉은 작은 돌멩이 같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동안 단단하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이라는 평온한 수면 아래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의 시작을 알리는 예고처럼 느껴졌다. 그 작은 빨간색 종이 조각은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고 지훈의 마음속에 쉽사리 떨쳐낼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꺼지지 않는 의심의 불씨, 어색한 변명과 사라진 기록.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한 채 지훈은 주말이 오기를 기다렸다. 어떻게 하면 아무렇지 않게 과속 딱지에 대해 물어볼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면서 마치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그는 유나의 표정과 말투 하나하나에 담길지 모를 의미들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았다. 어쩌면 정말 별일 아닐 수도 있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일 수도. 그래, 그렇게 믿고 싶었다. 지난 3년간 쌓아온 신뢰라는 탑을 이런 사소한 의심 하나로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았다. 토요일 아침, 햇살이 거실 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갓 내린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지훈은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아, 유나야. 혹시 지난달 한 18일쯤이었나? 새벽에 혹시 차 끌고 나간 적 있어? 커피잔을 들고 있던 유나의 손이 순간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그녀는 과장되게 밝은 웃음을 터뜨렸다. 새벽 2시? 내가? 글쎄, 전혀 기억 안 나는데?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 찰나의 부자연스러움을 놓치지 않았다. 아니, 그냥
우편물 온 거 보니까 그날 새벽에 당신 차 과속으로 찍힌 게 있더라고. 혹시 어디 급하게 갈 일이라도 있었나 해서. 지훈은 조심스럽게 통지서 이야기를 꺼냈다. 유나는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다시 한번 어색하게 웃었다. 정말? 과속 딱지? 어머, 몰랐네. 피곤했나 보지 뭐. 아니면 그 카메라가 잘못됐거나. 근데 왜 자꾸 캐물어? 별일 아니잖아. 피곤하다. 정말. 마지막 말에는 짜증이 섞인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명백한 방어적 태도였다.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의심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반응은 너무나 자기적이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았다.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믿고 싶었던 마음과 불길한 예감 사이에서 지훈의 내면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다. 3년 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불신이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아내의 다른 모습이 있는 건 아닐까? 끔찍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날 오후, 지훈은 도저히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새벽 2시 38분의 유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왜 과속을 했던 걸까? 그리고 왜 기억나지 않는 척하는 걸까? 이 의문들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결국 그는 마지막 수단을 떠올렸다. 블랙박스. 그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것이다. 물론 아내 몰래 차에 블랙박스를 뒤지는 힘이는 떳떳하지 못했다. 스스로도 비겁하다고 느껴졌지만 이 지독한 의심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유나가 잠시 친구를 만나러 나간 사이 지훈은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유나의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익숙하게 블랙박스 전원을 켰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영상 재생 목록으로 들어갔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한 달 전, 18일. 그 날짜를 찾아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화면에는 해당 날짜의 녹화 파일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덩그러니 떠 있었다. 혹시나 싶어 전후 날짜까지 확인했지만 그 주간의 기록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전부 삭제된 것이 분명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우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차가운 금속성의 핸들을 잡은 지훈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다. 이건 단순한 과속 문제가 아니었다. 명백한 증거인멸이었다. 유나는 무엇을 감추고 싶었던 걸까? 무엇이기에 이렇게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 했던 걸까? 의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확신으로 견해가고 있었다. 아내에 대한 불신은 깊은 배신감으로 이어졌고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한다고 믿었던 투명한 신뢰의 벽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텅 빈 블랙박스 메모리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 의도적인 삭제, 마치 둘 사이에 두껍고 높은 벽이 세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의심의 심연은 더욱 깊어졌고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삭제된 기록 앞에서 지훈은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비록 그것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일이라 할지라도. 덫과 실마리, 위치 추적 앱의 함정과 숨겨진 휴대폰. 삭제된 기록 앞에서 지훈은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비록 그것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일이라 할지라도. 블랙박스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라졌지만 의심은 오히려 더 깊고 끈질기게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유나의 어색한 미소와 방어적인 말투,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라진 영상 기록. 이 모든 조각들은 하나의 불길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림은 희미했고
그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이대로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밤늦도록 잠못 이루고 뒤척이던 지훈의 머릿속에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다. 위치 추적 앱, 아내의 휴대폰에 몰래 앱을 설치하는 것, 그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였고 부부간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였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이건 아니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곧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대로 계속 의심만 하면서 살 건가? 진실을 알 자격도 없어. 지훈은 극심한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한쪽에서는 이성적인 판단과 도덕적 가책이 그를 붙잡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진실을 향한 맹목적인 갈망과 의심이 그를 몰아붙였다. 결국 후자가 이겼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이 불안과 의심을 끝내기 위해서라면 금단의 선이라도 넘을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진실을 알아야만 해. 그래야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 다음 날 지훈은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스파이처럼 움직였다. 유나가 샤워하는 틈을 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휴대폰에 미리 알아둔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다. 몇 분 걸리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에게는 연극처럼 느껴졌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듯한 죄책감과 동시에 이제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기묘한 안도감이 뒤섞여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짓까지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훈은 강박적으로 앱을 확인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사무실에서도, 퇴근 후 집에서도.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앱 지도 위에 찍힌 파란 점, 유나의 위치는 항상 집 주소를 벗어나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결백을 증명이라도 하듯 점은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혹시 내가 정말 오해했던 걸까? 괜한 의심으로 유나를 괴롭히고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잠시 희망적인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어쩌면 블랙박스 삭제도 단순한 오류였을지도 모른다. 그래, 모든 게 내 착각이었을 거야.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앱을 닫았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뒤 주말 아침이었다. 세차를 하러 나갔다가 무심코 유나의 차 조수석에 앉았을 때였다. 습관처럼 계기판을 보던 그의 눈이 커졌다. 총 주행거리. 숫자가 이상했다. 분명 열흘 전쯤 마트에 가기 위해 잠시 이 차를 운전했을 때의 주행거리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계기판의 숫자는 그때보다 300km 이상 늘어나 있었다. 300km? 열흘 동안? 지훈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휴대폰을 꺼내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다. 역시나 지난 열흘간 유나의 위치는 단 한 번도 집 밖을 벗어난 적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집 안에만 있었는데 어떻게 차의 주행거리가 300km나 늘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명백한 모순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앱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유나가 다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걸까? 추적 앱이 설치된 휴대폰은 집에 두고 다른 휴대폰, 소위 말하는 세컨드폰을 들고 외출하는 것, 그래서 앱에는 집에 있는 것처럼 기록되고 실제로는 차를 타고 돌아다닌 것, 블랙박스를 지운 이유도 이것 때문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하게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유나에게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삶, 또 다른 휴대폰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끔찍한 가설은 지훈을 광기에 가까운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는 당장 그 숨겨진 휴대폰, 세컨드폰을 찾아야만 했다. 그것만이 이 모든 의혹을 풀 유일한 열쇠였다. 그는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이성적인 판단 따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맹수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유나의 핸드백, 화장대 서랍, 옷장 속, 책장 뒤편.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공간까지 샅샅이 훑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역시 내 망상이었나? 허탈감과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침실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침대 밑이었다. 아주 깊숙한 구석, 먼지 쌓인 운동화 뒤편에 놓여있는 검은색 물체.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작고 낡은 스마트폰이었다. 유나의 것이 아니었다. 지훈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명백히 숨겨진 휴대폰. 결정적인 증거. 차가운 금속성의 휴대폰이 그의 손안에서 불길한 예감을 증폭시켰다. 이것이 그가 찾던 답일까?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일까? 판도라의 상자는 그렇게 그의 눈앞에서 조용히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실의 민낯, 개신의 증거와 무너진 신뢰. 차가운 금속성의 휴대폰이 그의 손안에서 불길한 예감을 증폭시켰다. 이것이 그가 찾던 답일까?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일까? 판도라의 상자는 그렇게 그의 눈앞에서 조용히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은 잠시 숨을 골랐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다. 낯선 배경화면 위로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다. 몇 가지 흔한 조합을 눌러봤지만 소용없었다. 그때 메리를 스치는 불길한 예감. 설마. 그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유나의 생년월일 6자리를 눌렀다. 찰칵. 화면이 열렸다. 너무나 허무하게. 마치 이 정도 보안조차 필요 없다는 듯한, 혹은 들켜도 상관없다는 듯한 아내의 태평함이 느껴져 지훈은 쓴웃음을 삼켰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큰 몰록감으로 다가왔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메시지 앱 아이콘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그것을 눌렀다. 화면 가득 펼쳐진 것은 지훈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들, 혹은 노골적인 애칭들이었다. 개화 목록은 끝없이 이어졌다. 호기심에 몇 개의 대화방을 열어본 순간 지훈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과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되는 듯했지만 몇 마디 지나지 않아 대화는 점차 농밀하고 외설적인 내용으로 변질되었다. 약속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맞추고 서로의 육체를 탐하는 듯한 노골적인 단어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갔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연인들처럼. 한두 명이 아니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남자들과의 대화가 쌓여 있었다. 이게 지난 3년간 내가 몰랐던 유나의 진짜 모습이란 말인가? 지훈은 현기증을 느끼며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가까스로 정신을 다잡고 이번에는 갤러리를 열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화면 속에는 지훈이 아는 유나의 얼굴이 있었지만 그 옆에는 늘 낯선 남자들이 있었다. 레스토랑에서, 호텔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심지어 그들의 침실로 보이는 공간에서 유나는 다양한 남자들과 웃고 기대고 입을 맞추고 있었다. 어떤 사진 속 그녀의 표정은 지훈조차 본 적 없는 완전히 풀어지고 나른한 모습이었다. 짧은 동영상들도 있었다.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그들의 관계를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는 장면들. 영상 속 유나의 신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했다. 아, 안 돼. 이건 꿈일 거야. 지훈은 기념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모든 의심과 불안, 희미했던 불안감들이 이제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그의 삶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3년의 결혼 생활, 그가 믿었던 사랑과 신뢰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잔인한 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나가 돌아온 것이었다. 지훈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낯선 세컨드폰이 들려 있었다. 거실로 나가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실 소파에 핸드백을 내려놓으며 밝게 인사를 건네는 유나.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그늘도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그 평온한 표정이 지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이게 뭐야, 유나야?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유나 앞으로 세컨드폰을 던지듯 내밀었다. 유나는 처음엔 의아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다가 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리며 견념거리를 찾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포기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어깨를 으쓱하며 입꼬리를 살짝 비틀어 올렸다. 아, 그거. 찾았네. 용케 찾아냈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성의 기미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오히려 지훈을 비웃는 듯한 냉소마저 느껴졌다. 어떻게 찾았는지가 중요해? 이게 다 뭐냐고 묻잖아. 지훈은 퍼져나오려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소리쳤다. 보면 모르겠어? 유나는 팔짱을 끼며 당당하게 되받아쳤다. 솔직히 말해봐. 지훈 씨, 당신 주말에만 잠깐 얼굴 비추는 거 말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라고 그 긴 시간을 외롭게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잖아? 나도 내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끝장나 있었다는 것을. 유나에게는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자기 합리화와 변명뿐이었다. 지난 3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를 믿고 그녀와의 미래를 꿈꿨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지독한 배신감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사랑은 짐으로 견했고 신뢰는 잿더미가 되었다.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유나를 잠시 응시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이 담겨 있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 인생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에서도 나가줘. 이혼하자. 그리고 이 휴대폰에 있는 그 남자들 전부 다 소송할 거야. 당신의 그 즐거웠던 인생에 대한 책임, 이제부터라도 져야 할 테니까. 유나의 뻔뻔한 자기 변명은 지훈에게 남은 마지막 연민마저 소멸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고 행동하는 것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센 폭포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한 결연함만이 남아있었다. 결갈의 사막, 법적 조치와 물리적 거리두기. 유나의 뻔뻔한 자기 변명은 지훈에게 남은 마지막 연민마저 소멸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고 행동하는 것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센 폭포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한 결연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날 밤 지훈은 인터넷을 뒤져 평판이 좋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연락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차가운 도시의 공기를 가르며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은 예상대로 딱딱하고 건조한 분위기였다. 잘 다려진 정장 차림의 변호사는 지훈을 맞은편 의자에 앉히고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힘든 결정을 하셨군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훈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지난 몇 주간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을 힘겹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과속품지서에서 시작된 작은 의심, 블랙박스에 삭제된 기록, 위치 추적 앱의 모순, 그리고 마침내 발견한 두 번째 휴대폰까지. 그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만을 전달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침대 밑에서 찾아낸 세컨드폰을 변호사에게 건넸다. 판도라의 상자이자 그의 결혼 생활에 종말을 고한 결정적 증거였다. 변호사는 익숙한 듯 휴대폰을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메시지 목록과 갤러리를 훑어보는 그의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미간에 잡힌 희미한 주름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변호사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증거는 명백하고 충분해 보입니다. 이 정도 자료라면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상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상간남 소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이혼 절차와 상간 소송의 과정, 증거의 중요성, 그리고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시간 등을 꼼꼼하게 설명했다. 다만 상간자가 다수라고 하셨죠? 각 개인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 메시지나 통화 기록, 사진 등을 통해 신원 특정이 가능하다면 각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작업입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는 동안 지훈은 참담함을 느꼈다. 자신이 쌓아올린 삶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할 지저분한 법적 다툼의 과정이 그를 숨 막히게 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아니,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이혼을 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철저히 짓밟힌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대신에 대한 대가를 묻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진행해 주십시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 모두 진행하겠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상담 전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거실 소파에 누워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보고 있었다. 지훈이 들어서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는 듯한 태연한 모습. 조금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느꼈던 결의가 다시 한번 솟아올랐다. 그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이 여자와 단 하루도 함께 숨 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옷가지와 최소한의 생필품만을 챙겨 넣었다. 짐을 싸는 동안 지난 3년의 기억들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으니까. 짐을 챙겨 현관을 나서는 순간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유나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다. 지훈이 영원히 떠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차를 몰아 그가 평일 동안 머물던 도시의 작은 울룸텔로 향했다. 좁고 낡은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지긋지긋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했던 그 집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종의 해방감이 느껴졌다. 물론 가슴 한켠에는 텅 빈 상실감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은 원룸텔 책상에 앉아 세컨드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시작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상간남들의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들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메시지 속 이름, 전화번호, 만난 장소, 직업에 대한 언급, 함께 찍은 사진 속 얼굴. 퍼즐 조각을 맞추듯 하나하나 기록을 정리하면서 지훈은 또다시 경악해야 했다. 유나의 외도는 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상대는 한두 명이 아니었고 관계 역시 일회성이 아니었다. 어떤 남자는 유나의 직장 동료였고 다른 남자는 몇 달 전 함께 다녔던 요가 클래스에서 만난 사람이었다. 심지어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로 보이는 여러 남자와 동시다발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중독에 가까운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대신 행위였다. 아내의 민낯, 외도의 실체를 마주하며 지훈은 깊은 수치심과 함께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텅 빈 원룸의 창밖을 바라보며 지훈은 길고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예감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법정 다툼과 감정의 소용돌이, 책임과 이별의 과정. 텅 빈 원룸의 창밖을 바라보며 지훈은 길고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예감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장과 함께 여러 명의 상간남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차례로 접수되었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법정 다툼이라는 차가운 현실 속으로 밀어 넣었다. 예상대로 소장이 전달되자 상간남들 측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변호사를 통해서였다.
그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지만 핵심은 비슷했다.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 어떤 이는 유나와의 관계를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짧은 만남 혹은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 주었던 플라토닉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는 유나가 적극적으로 유혹했으며 자신은 그저 분위기에 휩쓸렸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심지어 지훈과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라고 들어서 만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파렴치한 주장도 있었다. 그들의 변호사들은 세컨드폰 증거의 효력을 문제 삼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지훈 측을 압박해왔다. 터무니없는 변명과 거짓 주장이 담긴 서면을 읽을 때마다 지훈은 속이 뒤집히는 듯한 모욕감과 분노를 느껴야 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저렇게 뻔뻔할 수 있다니. 인간의 밑바닥을 보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변호사는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응했다. 세컨드폰에서 확보한 수많은 메시지, 사진, 영상 등 명백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고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기만 행위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로 인해 지훈이 겪고 있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을 상세히 진술하며 피고들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었다. 법정 다툼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웠다. 조정 기일이나 결론 기일에 출석할 때마다 지훈은 낯선 법정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상대방이 거짓 변명을 들어야 했다. 과거 유나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다가도 배신당한 순간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 감정을 주체하기 힘들 때도 많았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입맛을 잃어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꿋꿋하게 버텨냈다. 이혼 절차 역시 상간소송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연락을 피하며 무시로 일관하던 유나의 태도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상간남들에게 소송이 제기되고 그들이 유나에게 연락하여 책임을 추궁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그리고 재산 분할 등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닥치자 그녀의 냉소적인 여유는 점차 불안과 분노로 바뀌어 갔다. 어느 날 밤 유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악을 쓰듯 소리쳤다. 김지훈 씨. 대체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까지 해서 뭘 얻겠다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아주 개판이 되고 있잖아.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도 똑같이 당하게 해줄 거야. 지훈은 차갑게 대답했다. 내 인생은 이미 당신 때문에 개판이 됐어. 유나 씨, 그리고 이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이제 와서 남 탓하지 마. 그는 더 이상 유나의 감정적인 공격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녀의 분노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는 것에 대한 발악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훈은 모든 연락을 변호사를 통해 하도록 하고 그녀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법정 서류 위에서만 존재할 뿐이었다. 몇 달간의 지리한 공방 끝에 마침내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다. 마지막으로 서류의 도장을 찍기 위해 마주 앉은 자리. 조정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나는 몇 달 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잘게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쥔 그녀는 한참 동안 지훈의 눈치를 살피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한풀 꺾여 있었다. 어쩌면 이 말의 후회 혹은 연민을 바라는 듯한 처연함마저 느껴졌다. 지훈 씨.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어? 우리 그냥 조용히 남들처럼 그렇게 끝낼 수는 없었던 거야? 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의 초라한 모습.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으로 남은 감정마저 털어내듯 단호하게 말했다. 조용히 끝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건 유나 씨 당신이 아니었어. 당신이 내 배신을 영원히 몰랐다면, 아니, 내가 모른 척 덮어줬다면 당신은 계속 그렇게 살았겠지?
그 잔인함은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야. 내가 지금 하는 건 그 결과에 책임을 묻는 것뿐이고 더 이상 개화는 없었다. 유나는 고개를 떨궜고 지훈은 묵묵히 서류에 서명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나눈 시선은 차갑고 멀었다. 마지막 서류 위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지훈은 이미 마음속으로 지난 시간과의 완전한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결혼이라는 자는 끝났지만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쾌허 위에서 다시 서다. 상처의 치유와 새로운 시작. 텅 빈 원룸의 창밖을 바라보며 지훈은 길고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예감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변호사를 통해 이훈 소장과 함께 여러 명의 상간남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차례로 접수되었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법정 다툼이라는 차가운 현실 속으로 밀어 넣었다. 예상대로 소장이 전달되자 상간남들 측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변호사를 통해서였다. 그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지만 핵심은 비슷했다.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 어떤 이는 유나와의 관계를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짧은 만남, 혹은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 주었던 플라토닉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는 유나가 적극적으로 유혹했으며 자신은 그저 분위기에 휩쓸렸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심지어 지훈과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라고 들어서 만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파렴치한 주장도 있었다. 그들의 변호사들은 세컨드폰 증거의 효력을 문제 삼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지훈 측을 압박해왔다. 터무니없는 변명과 거짓 주장이 담긴 서면을 읽을 때마다 지훈은 속이 뒤집히는 듯한 모욕감과 분노를 느껴야 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저렇게 뻔뻔할 수 있다니. 인간의 밑바닥을 보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변호사는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응했다. 세컨드폰에서 확보한 수많은 메시지, 사진, 영상 등 명백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고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기만 행위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로 인해 지훈이 겪고 있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을 상세히 진술하며 피고들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었다. 법정 다툼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웠다.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에 출석할 때마다 지훈은 낯선 법정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상대방의 거짓 변명을 들어야 했다. 과거 유나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다가도 배신당한 순간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 감정을 주체하기 힘들 때도 많았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입맛을 잃어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꿋꿋하게 버텨냈다. 이혼 절차 역시 상간소송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연락을 피하며 무시로 일관하던 유나의 태도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상간남들에게 소송이 제기되고 그들이 유나에게 연락하여 책임을 추궁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그리고 재산 분할 등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닥치자 그녀의 냉소적인 여유는 점차 불안과 분노로 바뀌어갔다. 어느 날 밤 유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악을 쓰듯 소리쳤다. 김지훈 씨. 대체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까지 해서 뭘 얻겠다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아주 개판이 되고 있잖아.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도 똑같이 당하게 해줄 거야. 지훈은 차갑게 대답했다. 내 인생은 이미 당신 때문에 개판이 됐어. 유나 씨, 그리고 이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이제 와서 남 탓하지 마. 그는 더 이상 유나의 감정적인 공격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녀의 분노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는 것에 대한 발악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훈은 모든 연락을 변호사를 통해 하도록 하고 그녀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법정 서류 위에서만 존재할 뿐이었다. 몇 달간의 지리한 공방 끝에 마침내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다. 마지막으로 서류의 도장을 찍기 위해 마주 앉은 자리. 조정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나는 몇 달 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잘게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쥔 그녀는 한참 동안 지훈의 눈치를 살피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한풀 꺾여 있었다. 어쩌면 이 말의 후회, 혹은 연민을 바라는 듯한 처연함마저 느껴졌다. 지훈 씨,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어? 우리 그냥 조용히 남들처럼 그렇게 끝낼 수는 없었던 거야? 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의 초라한 모습.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으로 남은 감정마저 털어내듯 단호하게 말했다. 조용히 끝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건 유나 씨 당신이 아니었어. 당신이 내 배신을 영원히 몰랐다면, 아니, 내가 모른 척 덮어줬다면 당신은 계속 그렇게 살았겠지? 그 잔인함은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야. 내가 지금 하는 건 그 결과에 책임을 묻는 것뿐이고 더 이상 개화는 없었다. 유나는 고개를 떨궜고 지훈은 묵묵히 서류에 서명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나눈 시선은 차갑고 멀었다. 마지막 서류 위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지훈은 이미 마음속으로 지난 시간과의 완전한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결혼이라는 잔은 끝났지만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흉터는 삶의 지도가 되어 상처를 넘어선 성숙과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희미한 빛을 발견했을 때 강우는 자신이 여전히 숨쉬고 있음을 깨달았다. 몇 해가 흘렀다. 이제 그의 삶은 분주했던 과거와 달리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게 흘러간다.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를 무심히 바라볼 수 있는 여유. 혼자 마시는 커피 향이 더 이상 쓰게 느껴지지 않는 오후. 물론 그 격렬했던 시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희미한 통증이 남아있고 어떤 기억들은 불쑥 찾아와 잠 못 들게 하는 밤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들이 더 이상 그의 삶을 잠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깊게 팬 상처 자리는 시간이 흘러 단단한 굳은 살이 되었고 예기치 못한 순간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자 그만의 고유한 삶의 지도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이자 성숙이리라. 과거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순간들이 있었다. 믿었던 관계의 허무한 종말, 배신감으로 얼룩진 밤들, 스스로를 끝없이 의심하며 파고들었던 자책의 시간들. 세상이 발밑에서부터 꺼져내리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그는 자신이 완전히 부서졌다고 생각했다. 누구의 도움도 위로도 온전히 가닿지 않는 깊은 심연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최근 오랜 친구와 술잔을 기울이다 문득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친구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때 정말 괜찮아? 다 잊은 거야? 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잊었다기보다는 받아들였다고 해야 할까? 중요한 건 말이야. 결국 내 힘으로 이겨냈다는 거야. 누구 때문도 아니고 어떤 상황 때문도 아니고 오롯이 내 안에 무언가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것, 그게 내 삶의 진짜 전부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 그 깨달음. 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처절하지만 단단한 자기 확신. 그것이 바로 그의 회복력이자 다시 찾은 자기 존엄성의 증거였다. 강우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아픔에 대한 기록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내재된 복잡한 인간관계와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는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눈앞의 현실을 믿지 못해 끝없는 의심의 늪에 빠지기도 한다. 배신과 용서 사이에서 갈등하고 외면하고 싶은 진실 앞에서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들도 찾아온다. 그의 경험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타인의 시선인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당신 자신의 존엄인가? 인간관계의 본질은 어쩌면 신뢰라는 유리잔과 같다. 한번 금이 가면 이전과 똑같이 되돌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깨진 조각들을 끌어모아 새로운 형태로 만들 수는 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파탄 앞에서 좌절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다시 나아갈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어려운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회피는 순간의 안도를 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어둠 속에 가둘 뿐이다. 진실을 직시하고 상처를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센 파도가 밀려와 모든 것을 휩쓸어 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어떤 폭포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다시 항로를 정하고 돛을 올릴 선택권이 남아있다는 것을.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당신의 존엄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며 당신의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넘어져도 괜찮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 상처마저도 당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더 단단해진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라. 당신의 삶이라는 지도 위에 새로운 길을 그려나갈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당신의 선택을 믿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기를.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응원한다.